자, 오늘 아침 개장 전에 미리 좀 이슈들을 함께 점검을 해 보시죠.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대표님, 참 아침에 어떠셨어요? 시장 보고. 대표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밤잠을 설쳤죠. 아예 밤잠을 네. 설치. 어제 사실 미국 선물 지수부터 네.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심상치 2% 않았어요. 이상의 네. 급락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CPI가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밤 9시 9시 반에 반.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2%의 선물 시장이길래 그래도 간밤에 그래도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5% 이상의 급락을 네. 보였습니다. 5%라는 게 참 개별 종목도 5%로 빠지면 아유. 이거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네. 라는 시각이 있는데 완전 멘탈 나가죠, 그날은. 이게 나스닥이 5%의 급락을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또 급하게 많이 올랐던 그렇죠. 감이 있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나긴 할 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는 좀 과도한 그러니까 시장 기대가 좀 죽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네. 8.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8.1도 나왔고 8.0도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네. 0.2%포인트 높은 거 가지고 이 정도 시장이 급락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 3주 전에 잭슨홀 미팅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8분간의 그 의장의 이야기를 좀 다시 곱씹어 보면 전 두 가지 정도를 다시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때 의장이 몇 번이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의 목표는 2% goal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6월 달에 9.2%를 찍고 정점이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한두 번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FOMC는 쉽게 움직이지 않겠구나라는 걸 좀 읽어냈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시장은 지난달에 CPI 지수가 떨어진 걸 보고 과도한 기대 심리가 이번 달에 굉장히 꽉 찼었다. 그것이 어제 발표로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저는 시장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우리는 지금 어제의 우리 시장의 급등에 반짝 급등에 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급락을 너무 공포에 떨지 말고 소위 쫄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시장의 기대가 과도했다. 네. 그리고 저희 신앵커님께서는 어제의 급락은 미국 시장의 급락은 좀 과도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하루치 보고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하락 추세로의 어떤 시작일지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갖고 가는 긴축의 레벨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제 완만해지지 않겠냐.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지 않겠냐 하면서 어제 하락 이전에 한 4일 연속 급하게 오른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빠르게 기대감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9월에 FOMC에서 75bp 경우에 따라서는 100bp를 올린다고 했을 때 연준 입장에서 고민할 건 뭐냐면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강한 긴축을 가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리세션이 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리세션이 올 수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정책적인 중간 선거와의 이 맞물림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가지 조금은 고무적인 거는 사실 물가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 쉘터가 문제라 주거 비용이 문제라고 하지만 연말 가면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년 대비되게 되면 내년에 가면 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두 번의 수치로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제 긴축을 단행하지만 10월, 11월 넘어갔을 때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연준은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조금은 75bp가 계속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저는 10월, 그러니까 이번 FOMC 이후에는 좀 들 생각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은 이제 감내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는 거죠. 이게 그 미국의 CPI 지수를 바라볼 때 이제 투자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실 경제가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미국은 전체 그 경제를 이끄는 수치에서 소비자들의 소비하는 것이 GDP 70%를 차지해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맞아요.
그리고 투자가 한 1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총 85%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에 따라서 물가나 그 GDP가 달라지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OMC에서 약간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이렇게 강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 저렇게 제롬 파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까 잭슨 홀 미팅과 오늘 소비자 그 물가 지수를 발표한 걸 보면 우리가 제롬 파월의 마음을 좀 읽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제가 제롬 파월의 마음이라면 훨씬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수치에서 8.1을 예상했는데 8.4다? 시장이 이렇게 공포를 떨 수 있는가? 이것은 시장의 과도한 심리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잭슨 홀 미팅에서 이런 것들은 예상을 했어야 되고, 어쩌면 9월 달까지 고올이 2%인데, 아직 6% 이상의 갭이 있는데 네.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도 사실은 CPI의 하향되는 레벨은 7? 잘해야 6% 중반이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 예상이긴 해요. 예. 내년에 넘어가야 2%는 조금 언감생심이고 그렇죠. 한 4% 레벨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건데 문제는 그런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가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거든요. 방향성이 나오면 물가가 4%, 3%는 그러면 2024년에는 뭐 달성할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 지금은 6월에 9%에서는 내려온 건 맞는데 네. 이 내려온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더디다. 그러면 이 내려온 속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당장 시장을 달래줄 만한 얘기는 뭐 올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깔려 있는 불안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자꾸 눌리고 네. 그러니까 빠지면 그래도 한 4%에서 4% 중반까지는 반영한 가격인데 라면서 올라오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요 EPS가 일단 올라왔거든요. 실적이 좋죠. 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이 정도에서 소위 말해서 버려야 되느냐라는 또 고민이 있다 보니까 하락하면 또 바닥에서 조금은 담그고 올라오면 또 이거 긴축되면 못 올라가는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범피로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스피 박스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급하게 팔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현명해지셔서 그런 마음은 오늘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오늘도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찾고 계시고 이미 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보험주라도 좀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고민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네. 속에서는 사실은 어제도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 기술주가 가장 많이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술주가 전날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이 그걸 올랐고 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러한 랠리 상황에서 기술주를 담는 것은 굉장히 모험을 즐기시는 분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즐겨도 되는 모험입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죠. 지금 쉽지 그러니까 않다. 이 심리를 읽어내야 되고 예.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실적 위주의 주도 있게 봐라. 실적 위주의 주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도 오른 거 보십시오. 네. 삼성전자 거의 5% 올랐고 네. 일부 부품주들은 거의 뭐 10% 가까이도 그렇죠.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저께 4.5% 예. 오른 게 실적이나 모멘텀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보다는 밸류에이션 콜이었던 그렇죠. 거죠. 밸류에이션 콜은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죠. 당장은.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려면 어닝에 대한 기대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4.5% 올랐던 거는 삼성전자가 전저점 이 정도의 가격은 뭐 올랐다가 빠지더라도 좀 지켜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도의 기대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확보에 대한 컨센서스인 것이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의 상승이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2분기까지 올라왔던 유가의 어떤 부담이 3분기 실적이 고스란히 녹여질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있으면 10월부터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이익이 지금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하향 상황이라서 조정되고 있군요. 고를 만한 종목과 업종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어떤 상향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익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업종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손보주 아니면 이제 급식. 아, 급식. 그때 저 어제도 말씀하셨죠. 네, 아니면 가스. 가스는 계속 요금 오를 것 같으니까. 항공운수. 네. 뭐, 급식은 왜 그렇죠? 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좁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에서는 이익의 상량 조정은 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 매출이라든지 눌렸던 심리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량 조정 정도의 업종이 조금은 지금 장에서는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 또 하나의 또 바라볼 주는 저는 예. 그 달러 강세가 더 그렇죠. 이어질 거거든요. 원달러 환율. 네, 이제- 원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1,390원, 뭐 1,400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달러 강세의 수혜주도 좀 볼만한 수혜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출 위주고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나 기업들, 그러니까 요즘은 업종보다는 기업을 봐야 되겠죠. 예, 기업을 대상으로 이 달러 강세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주도 좀 보는 것이 지금 장세에서는 좀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자동차나 조선이었거든요. 이게 달러 강세일 때 사실 자동차하고 가장 조선이 수혜주죠. 괜찮은데 이게 오히려 또 어제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환율이 오르는 게 부담이지만 네. 그러면 바로 또 자동차 주식에는 기대감이 또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자동차 주식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이제 IRA 법안과 관련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과 관련해서는 우려감도 있어서 이건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정리를 할까요? 네. 달러에 대한 원화요 환율이 저희 앞서서도 이제 1,400원 목전에 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오늘 상황이면 당분간은 1,400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바로 FOMC도 다음 주에 있죠. 이 상황이면 이 강달러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유지할 거고 그렇다면 1,400원을 바라보고 시장은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그러면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죠. 외국인 느끼겠죠. 투자자들도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어제 선물 시장에서만 2조 원 가까이 매수하다가 막판에 조금은 이제 매도를 하긴 했는데 단기로 이제 상방에 베팅했던 자금들이 오늘 원달러 환율 때문에 뭐 1,400원, 뭐 1,390원 이 정도 라인이게 되면 환손실을 분명히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당국에서도 1,38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체질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기 외채라든지 하다못해 우리나라 기업의 상위 1등부터 50등까지 보시면 외화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물론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위기를 감지할 만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달러 강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당국에서도 1,400원이라는 라인이 위협받게 되면 뭔가 이제 약간은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늘 저도 투자자의 마음으로 실제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뭐 급락 어쩔 수 없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잘 견디는데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평생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을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의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 포지션 바꿔나가면서 앞으로의 FOMC 그리고 중간선거와 같은 큰 이벤트를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좌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좀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포지션을 변경을 한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 위주로 좀 바꾸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고견 한마디씩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를 저는 계속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FOMC에 어떤 영향을 주든지 강달러, 고환율 그리고 이런 그 CPI 지수가 점점 떨어지지 분명히 않을 거고요. 8% 유지를 할 거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특정 업종이나 특정 어떤 전체 트렌드를 읽기보다는 저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실적 위주의 종목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특히 기술주에 대한 이러한 랠리장에서 기술주에서 타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술주에 대해서
보고 싶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실주기주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11월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실적 위주라고 했을 때 아까 환율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또 잘 나오는 쪽이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방향성이 에너지 자립도와 네.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IRA는 아마도 더 미국에선 더 밀어붙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사실 또 에너지 자립이라는 부분이라고 보면 계속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에서 보였던 주도주들이 이 9월, 10월, 11월에서도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자, 바이든이 바이오도 자국 생산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메이드 인 USA를 천명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으로 바이오 분야 생산 시설이 몰려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인데 늘 그랬듯이 우리도 여기에 또 함께 피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바이오주들 오랜만에 어제 FDA 승인 얘기도 나왔고 좋은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았는데 바이오에 대한 미국의 자국 생산 강화, 우리의 득과 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 반도체, 최첨단 기술을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바이오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네. 수치적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 100대 그러니까 세계 그 소속 기업이 2026 기준 286개면 중국이 205개예요. 우리나라가 55개 정도니까 규모를 알 수 있고 마켓시어를 보더라도 미국이 한 38%면 중국이 12.7%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예요. 더 무서운 건 이 특허를 내는 숫자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성장률이 무섭습니다. 미국이 한 22% 정도 되는데 중국이 166%입니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164%는 높은데 근데 우리나라 마켓시어가 작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중국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시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최첨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구 고령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되는 추세에 제약 바이오 기업의 성장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한다? 이런 정책이 강하고 만약 미국이 중국에 놔두다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의료보험법을 제정할 때 그 바이오 시밀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의료비가 과대하게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굉장히 좀먹었을 때 바이오 시밀러로 좀 탈출구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CMO 시장에 급성장을 했는데 이 급성장을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미국에 위협이 됐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발효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CDMO, 뭐 삼성 바이오로드스라든지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런 게 이제 CDMO 위탁 생산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빅파마의 업체들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발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데 미국에 팔려면 전기차하고 비슷한 거죠. 미국에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아라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예. 우리나라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공장 만들어?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 정말 미국에 가서 공장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전략적인 의사 판단도 있어야 되고 그럼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자기네 나라 와서 공장 지으라고 예. 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잘 쓰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자기들의 그렇죠. 어떤 바운드리 내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서 나온 거고 더불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프렌드 쇼어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오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프렌드 쇼어링 백악관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었는데 4개의 보안과 관련된 산업이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치포 동맹이었잖아요. 치포 동맹, 이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가 전기차 2차 전지였잖아요. 자동차. 세 번째가 지금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네 번째가 뭐냐면 전략적 광물 자원, 광물까지. 히토류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오 다음에 아마 이 히토류 얘기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재나 광물과 관련된 얘기는 뭐 지금 시간에는 이제 바이오 얘기이긴 하지만 예. 사실 이 부분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4가지 큰 어떤 보안상의 문제였는데
득과 실은 있는 거 맞아요.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바이오 생산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생산을 못해? 그럼 한국에 수혜가 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이거 그러면 한국의 득이 훨씬 더 강한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치포 동맹이라든지 네. 2차 전지 나왔을 때 초기의 반응을 보시면 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초기에는 그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변동성 때문에 네. 하락할 만한 이슈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당국자들도 미국에 날아가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국의 시비가 갈려지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손해에 가깝다라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근데 거죠. 이제 셈법이 복잡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건 딱 맞아요. 클리어하게 무조건 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네요. 복잡하긴 하지만 예. 그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중국을 득이다. 저렇게 성장을 막아버리면 결국에는 시장은 똑같이 커지거든요. 그 시장을 누가 먹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좀 수혜를 저는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안에서도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기업 위주로 보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수출이 재료부터 생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를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나온 거 서명한 부분에서 이제 180일인가요? 그 안에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씩은 수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이라는 우방에서 생산이 된다면 대신에 그 재료들이 중국이나 우리가 이제 적대시하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아니라면 네. 미국 내에서 팔 수 있다. 이런 식의 뭐 약간의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들 중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물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컷당하는 것이라서 네. 단순히 미국으로 수출이 많은 기업을 보기에는 조금은 좀 제한적인 게 있죠. 예. 자, 알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죠. 아니 오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다가도 오늘 시장 어제는 저는 계좌를 보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은퇴하는구나. 근데 오늘 계좌를 보고 다시 저희 계좌는 적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죠. 네. 저희 바이오즈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럼 다음엔 또 광물 얘기로 확산을 해보면 그러지 좋을 것 않을까 같습니다.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개장 전에 핫한 이슈를 분석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